3,500억 달러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저는 처음 기사 타이틀을 보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핵심 광물까지 한미 양국이 손을 맞잡고 미래 산업을 설계하겠다며 발표한 이 MOU, 누군가는 기술 동맹의 진화라고, 또 누군가는 21세기형 보호무역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투자금은 우리가 내는데 투자처는 미국이 정합니다. 입금은 45일 안에 해야 한다고요. 겉으론 동맹, 안쪽은 통제. 이게 진짜 동맹일까요? 아니면 신뢰라는 이름의 심리전일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복잡한 MOU의 구조, 그 안에 숨겨진 산업보호주의적 설계, 법적 불균형 문제,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미국식 전략의 본질을 하나하나 뜯어보려 합니다. 숫자와 구조만 보면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택과 대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대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미국이 방향 정하는 3,500억 달러 MOU, 이게 진짜 동맹일까, 심리전일까?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저는 이 MOU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투자 총액 3,500억 달러. 그중 2,000억은 미국이 지정한 산업에 우리가 직접 입금해야 하고 나머지 1,500억은 조선 산업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업의 최종 결정 권한은 전부 미국에 있고 우리는 지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붙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단순한 산업협력의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한은 미국에, 책임은 한국에 있는 구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냥 양해각서의 모유가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전략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지만 저는 그게 명분인지 무기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은 이 구조를 통해 자국 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연방토지, 임대나 전력용수 제공, 심지어 규제까지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했죠. 반면 우리는 외환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한도 200억 달러를 스스로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얻고 우리는 제한된 자율성과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동맹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방향은 정하지 못하는 한국 기술 동맹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문제는 권한입니다. 여우 해설자는 이번 MOU의 핵심 구조를 숫자로 정리해봤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총 3,500억 달러, 하나 약 509조 원라는 투자 규모다. 단일 양해각서로는 한미 경제 협력 사상 최대 금액이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3,500억 달러 구성 비율, 직접 투자 2,000억, 조선 협력 1,500억. 1. 직접 투자 총 2,000억 달러, 투자 분야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AI, 양자 컴퓨팅, 핵심 광물 등 투자 방식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 조건, 미국이 투자처 지정, 한국은 45일 내 달러 입금. 2. 조선 협력 투자 총 1,500억 달러. 포함 범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FDI, 선박금융, 보증, 수출입 협력 등. 수익 구조, 모든 수익은 한국이 보유. 단, 실패 시 손실 부담 및 수익 재협상 가능. 수익 전액 한국 보유 긍정적 요소. 3. 투자 기간. 전체 사업은 2029년 1월까지 선별 및 확정 완료 예정. 총 투자금 집행은 최대 5년간 연차별로 분산 운영됨. 4. 시장 충격 최소화 장치. 한국 정부는 외환 시장을 고려해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를 명문화. 이는 미국, 일본 간 5,500억 달러 패키지와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환율 리스크 완충 장치로 평가됨. 5. 기술 및 디지털 조항. 데이터 이전,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있어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 원칙 합의. WTO 전자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엄 연구와 공동 지지. 디지털 시장에서 법적 평등 보장. 이 수치들을 보면 외형상 균형은 맞아 보인다. 그러나 자금 운용 주체, 책임 분배, 정책, 권한까지 함께 보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다. 3,500억 달러, 수익은 우리가 보지만 방향은 미국이 정한다. 숫자 뒤에 권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여우 해설자는 이 MOU를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닌 신뢰 기반 통제 전략의 한 형태로 읽는다. 이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산업보호주의의 진화형. 이전 세대의 보호무역은 관세 장벽과 규제 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MOU는 자본의 흐름 자체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투자 명목으로 달러 유동성을 묶고 투자처 지정권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통제 가능한 신뢰 지정 입금 책임 전가 구조. 2. 심리전과 패권 전략의 교차점. 공급망 동맹, 기술 협력, 디지털 무역 규범 합의 등은 겉으로는 협력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선택하면 안보와 시장을 줄게라는 설득 전략이 깔려있다. 이것은 사실상 심리전이다. 동맹국에게 이탈 리스크를 상기시키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다. 3. 신뢰의 주도권 게임. 신뢰란 쌍방의 자율성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 MOU에서는 신뢰를 설계하는 쪽이 이긴다. 미국은 안보 프레임으로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협력국에는 지정된 신뢰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뢰는 자유의 상징이 아닌 관리의 도구로 제정이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산업을 함께 만든다면서 왜 우리가 투자하는 구조에선 단 한 번도 공동 결정권이란 단어를 보지 못했을까? 이 MOU의 진짜 의미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권한을 쥔 쪽이 설계한 신뢰의 프레임에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신뢰란 자율이 아니라 설계된 프레임이다. 이번 MOU는 통제 가능한 동맹의 전형입니다. 여우 해설자는 이 MOU의 배경을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국제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본다.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의 산업보건 전략이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반도체, 히토류, AI 등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 재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연결한 외교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우방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 유도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MOU는 돈이 아닌 신뢰를 증명하라는 구조의 정치적 메시지다. 돈으로 보여주는 신뢰 미국 외교의 도구. 두 번째 원인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축소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주요 기술 에너지 금융 노선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조선 산업은 미국 시장 접근이 필수인 상황에서 독자적 공급망 전략을 짜기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맹이자 고객의 이중적 위치를 떠안게 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양국 간 법제도, 설계 권한의 비대칭성이다. 이번 MOU는 정식 조약이 아닌 행정부 주도 양해각서이며 사업 설계권, 분쟁 조정 메커니즘, 투자금 운용 절차 등은 모두 미국 측 내부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자로서의 의무는 강제되지만 파트너로서의 권한은 문서상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으로는 비구속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구속적인 심리적 장치로 작용한다. 양국 간 신뢰를 시험하는 도구인 동시에 한국의 대외 전략이 얼마나 좁은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MOU는 한국의 전략 선택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신뢰인가, 종속인가?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건 2023년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금융기술 패키지 MOU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미국과 발표했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국방 산업 투자, 히토류 공동 탐사,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까지 포함된 그 패키지. 겉으론 동맹 강화였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 자본의 미국 흡수 구조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이번 MOU에서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로 줄이는 대신 연간 한도 200억 달러라는 안정장치를 먼저 깔아두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는 일본처럼 즉각적인 대규모 자본 투입보다는 단계별 검토와 외환 방어를 택한 셈이니까요. 이건 협력은 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전략적 방어선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EU와 미국 간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갈등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자 결국 양측은 보호무역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공조를 강화한다는 공동선언을 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기준이 적용되고 유럽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신뢰라는 말 뒤에는 늘 누가 기준을 설계하느냐가 숨어있구나. 그리고 이번 한국 MOU는 그런 기준 설계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조용히 따르지도 EU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부 신뢰라는 제3의 전략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투자 구조에 안전장치를 넣고 수익은 자국이 보유하며 미국 내 협상 여지는 남겨둔 방식이죠. 일본은 속도를, 유럽은 반발을, 한국은 안전장치를 택했다. 이게 우리의 제3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좀 느껴지시죠?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엄청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이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MOU를 보면서 저는 동맹이라는 말이 과연 대등함을 보장해주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자본이 쓰이는 이 판에서 정말 우리가 공동 설계자였는지 아니면 입금자에 머물렀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구조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왜냐면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 규모는 줄이고 안전장치는 키우는 제3의 선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반발하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에서 신중하게 밀고 당긴 전략. 그래서 이게 굴욕이냐 기회냐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MOU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뢰의 기술인가요? 아니면 명분 있는 통제일까요? 동맹이란 이름의 MOU 굴욕이냐?
기회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